20년도 3회차 이제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가지고 저한테 이제 따로 질문을 주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20년도 1회차 2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서술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이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광산이나 이런 데서 광석 같은 것들을 캐낼 때를 이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광석에 극히 소량으로 포함된 금을 우리가 막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금으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수많은 데이터들 사이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였고, 또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여러 대 복수의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게 IP, TCP 요거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던 게 여기서 제가 스케줄링 방식에서 HRM 방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선점형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선점형이라고 말씀드렸나요? HRM. 비선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강제로 빼앗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만약에 그 프로세스를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개입을 하지 못해요. 뺏어다가 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었던 게 선입선출 방식. 먼저 프로세스에 이제 도착한 순서에 따라가지고 먼저 CPU 할당해 주는 거. 그리고 SJF, 우리 쇼티스트 잡 퍼스트라고 했었던 것도 그 실행 시간이 짧은 친구부터 먼저 할당해 주겠다. 얘네들까지 싹 다 비선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얘네들은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으면은 다른 프로세스는 CPU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게 그러면은 선점형 스케줄링에는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던 거였었어요. 선점형은 뭐라고 말씀드린 거죠? 비선점형과 다르게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직 실행 중인데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이걸 뺏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한테도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의 예시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라운드 로빈 해서 걔는 그 시간에 따라가지고 제한 시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끝나면은 바로 다음 친구한테 넘겨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걔는 다 끝나기 전에 다음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선점형에 해당이 되고 그거 말고는 우리 SJF 기법을 이제 선점형으로 바꾼 게 또 뭐예요? SRT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 친구들이 이제 선점형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자주 봤던 친구들이 좀 비선점형에 이제 좀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트랜잭션이 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트랜잭션이 뭐죠? 데이터베이스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 작업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수행되어야 될 그 일련의 연산 이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트랜잭션의 특징이 네 가지인 건데 원자성, 일관성, 경리성, 영속성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또 이거랑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게 우리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언어 TCL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안에 이제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커밋, 롤백,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커밋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트랜잭션을 확정시키겠다라는 건 거죠.
그 트랜잭션을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명령어가 commit. 그리고 롤백은 나 좀 잘못됐다. 다시 되돌려야겠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트랜잭션 취소. 트랜잭션의 그 저장된 내역들을 무효화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롤백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친구가 체크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라고 해서 저장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만약 롤백을 할 때 거기로 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시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시점 지정 명령어가 이제 체크 포인트, 이제 세이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왔었던 게 요 응집도하고 결합도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결합도가 높다라는 거는 낮은 품질이라는 거고 결합도가 낮다라는 게 좋은 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집도가 낮다라는 거는 나쁜 품질, 응집도가 높다라는 거는 좋은 품질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신 게 결합도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듈 안에 있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듈 그리고 다른 모듈 즉 모듈과 모듈 사이의 의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고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요소들이 어떤 하나의 그 책임 아니면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관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듈 안에는 당연히 비슷한 기능들끼리 모여 있을 테니까 얘네들끼리는 뭉쳐 있으면 좋은 건 거고 이 모듈과 이 모듈은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당연히 유지보수하기도 편하고 얘네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연계를 시켜가지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게 비정규화, 반정규화 같은 거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비정규화, 반정규화 다 똑같은 말인 거고 그 반정규화, 비정규화의 주요 기법에 있었던 게 뭐예요? 병합, 테이블 병합, 테이블 분할, 중복 테이블 추가, 그리고 컬럼 중복. 이거 왜 해요?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그리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다만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요것도 성능도 저번에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사용자가 요구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은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기능을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지표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3회차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를 봤더니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민수인 튜플을 삭제하는 SQL문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튜플, 즉 행 하나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딜리트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딜리트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법이 어떻게 돼요? 그쵸. from 그리고 그쵸. 학생 테이블. 자, 이렇게 하면 학생 테이블에 있는 거 컬럼만 남겨두고 싹 다 모든 튜플이 다 삭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름이 민수인 친구만 삭제를 하고 싶대요. 즉 조건이 달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where 조건절 써주고 이름이 뭐인 친구? 민수인 친구. 자, 여기서는 세미콜론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꼭 뒤에 세미콜론 달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션 A, B가 있을 때 릴레이션 B 조건에 맞는 것들만 릴레이션 A에서 튜플을 꺼내 프로젝션하는 관계대수의 기호를 쓰시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은 순수관계 연산자 뭐뭐 있었죠? 셀렉트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조인, 그리고 디비전 이렇게 있었죠. 자, 셀렉트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들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구해가지고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셀렉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수평연산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는 뭐예요?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그 속성 리스트에 제시된 속성값만 추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산 결과에 만약 중복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중복이 제거가 된다라는 특징. 그래서 얘는 속성으로 잘라가지고 오니까 수직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이는 두 개의 릴레이션을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 만들어주는 거.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디비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근데 얘가 뭐라고 써놨어요? 기호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디비전의 기호는 뭐죠? 요 나누기 기호죠. 자, 그래서 요 나누기 기호로 해서 사용을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누기 작성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호로 작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 식별자 표기법을 했을 때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별자 표기법에는 헝가리안 표기법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카멜 표기법, 그리고 파스칼 표기법, 그리고 스네이크 표기법,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헝가리안 표기법이었었죠. 자, 카멜 표기법은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죠? 식별자를 표기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단어들이 뭐 2개 이상으로 여러 단어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첫 단어는 소문자로 표시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 건 거죠. 자, 뭐 예를 들면은 굿보이라고 하는 제가 식별자를 만들려고 해요. 이러면은 카멜 표기법을 이용을 했다 이러면은 굿 이렇게 쓰고 보이를 이런 식으로 첫 그 단어의 대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정. 자, 파스칼 표기법은 뭐예요? 식별자를 표기를 하려고 할 때 여러 단어가 이어지게 되면은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파스칼 표기법. 스네이크 표기법은 이제 식별자를 표기를 하려고 할 때 여러 단어가 이어질 경우에 우리 뱀처럼 언더바를 넣어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헝가리안 표기법은 뭐예요? 우리 문제의 정답과도 같죠? 식별자 표기 시 접두어에 자료형을 붙이는 표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트링 제로 문자열이 없어요 라는 그런 자료형을 붙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스트링 제로 굿보이 이런 식으로 앞에 요 접두어에 이제 자료형을 붙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게 헝가리안 표기법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수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12번. 테스트의 종류 중, 이거 잘못 나왔죠? 둥치분할이 아니라 동치분할입니다. 자, 동치분할 테스트, 경계값 분석 테스트 등의 종류가 있는 테스트 기법을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얘 뭐죠? 동치분할, 경계값 분석 하면은 어떤 테스트라고 딱 나와야 돼요? 그쵸,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딱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하고 우리가 기능 테스트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해야 할 특정 기능을 알기 위해서 그 각각의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되는가라는 거를 입증하는 테스트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동치 분할은 뭐예요?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하는 거. 자, 그래서 동치 분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똑같이 이제 나누는 동등 분할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런 입력 자료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를 좀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입력 조건의 중간값보다는 경계값에서 오류가 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라는 걸 이용을 한 우리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해서 검사하는 경계값 분석이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고 해가지고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우리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도 있고 과거의 경험이나 확인자의 감각으로 테스트하는 우리 오류 예측 검사, 즉 이제 다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는 더 이상 오류를 찾아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보충하려고 검사하는 그 기법이 이제 데이터 확인하려고 하는 검사 기법이 이제 오류 검사, 오류 예측 검사인 거고 마지막이 이제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이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 테스트하는 거는 비교 검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블랙박스 테스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는 검정 색깔 그 박스인 거기 때문에 속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프트웨어가 잘 되는지 그 기능을 동작을 검사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연관 지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볼까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항상 어디부터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메인부터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메인을 봤더니 어때요? 프린트F 출력을 하겠대요. 뭘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봤더니 %d 정수 출력하겠어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콤마 뒤에를 봤어요. 어떤 정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R10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한 거죠. 얘가 함수 호출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함수명에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함수 호출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R100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R100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실행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봤더니 return 반환하겠대요. 뭘 반환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200 더하기 R10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한 값을 이제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R10이라고 하는 친구 얘도 지금 함수를 부른 건 거죠. 호출한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더니 얘는 또 뭐래요? 반환을 하기는 했는데 뭘 반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30 플러스 R1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반환을 했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R1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제 함수니까 얘도 다시 또 불러봐 라고 해서 갔더니 얘는 뭐래요? 4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오는 거는 4가 될 거고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에 오는 그 값은 뭐예요? 리턴되는 반환되는 값은 200 더하기 30 더하기 4 해서 계산해보면은 234가 되겠죠. 출력되는 값은.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스키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가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건 거잖아요. 정보를. 자,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뜻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부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얘도 역시 우리 항상 요 메인부터 봐야 되는 건 거잖아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할 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봤더니 비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수를 만들고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 초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생성자 이 값을 갖고 태어나게 할 건데 이거 new 객체 생성할 거야. 자, 그래서 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그 변수를 이제 상위 클래스로 만든 거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상속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사용하려고. 그래서 진짠가에서 봤더니 어때요? 우리 카 클래스 비클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상속받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도 봤더니 이 친구도 지금 추상 클래스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작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 스파크라고 하는 값이 지금 요 카 클래스 안에 요 생성자가 지금 요 하나 있죠. 요 카 클래스 안에 요게 생성자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함수인가 생성자인가 구분을 해보려고 하면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있는 동일한 친구가 생성자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VAL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떤 친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스파크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요 set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호출을 했는데 호출할 때 지금 값을 뭘 보낸 거예요? 스파크를 보낸 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봤더니 set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 카 클래스 안에 setName이라고 하는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이거 오류나나요? 아니죠. 자, 왜 그래요? 우리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얘 위에 있는 걸 봤어요. 여기 지금 setName 있나? 자, 했더니 어때요? 여기 지금 set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행하라고 한 거였구나 라는 거 알고서는 지금 요 스파크라고 하는 값이 여기 VAL로 들어가게 되고 요 nam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생성이 된 요 변수를 의미를 하는 건 거죠. 이 name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요 VAL 값 집어넣어줘 라고 했으니까 요 지금 name에는 뭐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스파크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하고서는 나 출력하겠어. 뭐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그 obj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getName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지금 뭐를 호출을 하면 돼요? 얘인가요? 우리 지금 getName을 봤더니 getName이 총 몇 개예요? 하나, 그리고 둘, 셋. 자, 어떤 친구 불러와야 되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그거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건 거잖아요. 그쵸? 2번. 자, 아니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 값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 그 클래스 뒤에 여기에 우리가 값을 스파크라고 준 것처럼 여기 getName 뒤에 여기 괄호 안에 우리 함수 호출할 때 뭐 값을 O 뭐 아니면은 뭐 문장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S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뭐 보냈어요? 값? 안 보냈죠. 자, 그럼 빈칸이에요. 즉 공간이 필요 없다라는 건 거죠. 우리 이 값의 개수만큼 위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오버로딩인 거죠. 함수의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가 매개 변수 개수라던가 매개 변수의 그 뭐 인트 아니면 캐릭터 아니면 스트링, 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 속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각각의 그 함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근데 얘 지금 아무도 안 들었죠. 근데 얘는 지금 문자 받겠다라고 한 거고 얘도 지금 바이트로 이제 받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자, 얘네들은 뭐 보낸 게 없으니까 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뭘 불러온 거예요? 이 친구,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를 불러온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턴해주는 건 뭔 거예요? 요거를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제 여기 출력이 돼야 되는 건 뭐다?
vehicle name. 그러고서는 요 뒤에 VA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가지고 와라. 더해서 출력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name에 뭐 들어있어요? 스파크 들어있죠. 우리가 넣어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뒤에 스파크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 제가 소문자로 작성해놨죠? 그러면은 vehicle name 하고서는 이렇게 해서 스파크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 설계 원칙 중에서 직관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UI 설계 원칙 뭐뭐뭐뭐 있었어요? 뭐 여기 당연히 직관성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직관성 있을 거고 또 뭐 있죠? 유효성 그리고 그쵸 유연성 그리고 뭐 노인이든 뭐 학생이든 초보든 숙련자든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학습성 있죠. 자, 그래서 UI 설계 원칙에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직관성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쵸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게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얘도 역시 어디부터 봐야 돼요? 메인부터 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i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0이라고 하는 값 집어넣어 놓고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while 반복문을 실행을 할 건데 i가 10보다 작을 경우 실행을 하겠대요. 지금 i 0이니까 참이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 i를 하나 증가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현재 i는 1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f문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 i가 이제 2로 나누었을 때 얘는 몫을 가지고 오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친구인가요? 요 퍼센트 기호, 연산자.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가지고 와요? 몫의 값을 가지고 와요? 나머지 값을 가지고 오죠. 요 슬래시가 몫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랬을 때 나머지가 뭐랑 같은 거래요? 1과 같으면은 continue. 넘기겠다. 뒤에 있는 거를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겠다 라는 건 거죠. 자, 즉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홀수일 경우인 거죠. 우리 이거 문제 같이 풀었었잖아요. 자, 2로 나누었을 때 요 나머지가 0과 같다. 이거 짝수랑 똑같은 거고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다라는 거는 뭐예요? 홀수라는 건 거고 그리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0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홀수 그리고 뭐 1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걔는 짝수인 건 거죠. 자, 어쨌든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홀수일 경우에 뒤에 있는 것들 실행하지 말고 위로 올리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1 홀수죠. 자, 그러니까 continue 밑에 있는 문장 실행하지 않고 맨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i는 지금 얼마예요? 1이죠. 자, 1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밑에 있는 거 실행합니다. i를 증가시켜요. 그러면은 i는 2가 됐고 자, i는 2인데 2는 홀수인가요? 아니죠. 짝수죠. 자, 그러니까 이거 참일 경우 continue 하는 거니까 참이 아니라서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자, sum에다가 i의 값을 더해주래요. 자, sum 지금 0인데 0 더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죠.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2는 10보다 작다. 참이죠. i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i 3 되고 자,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죠. 홀수니까. 자, 그래서 continue 밑에 있는 거 실행하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3은 10보다 작다. 참이고 증가시키면은 4 될 거고 4는 홀수인가? 아니죠. 자, 그래서 밑에 sum 요거 계산해주면은 sum은 지금 2인데 2 더하기 i 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6이죠. 자, 6이 이제 sum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2, 4, 6, 8까지는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쵸? 우선 얘가 10보다 작을 경우 실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8까지는 무조건 되겠죠. 자, 그러고 i가 지금 8이라고 해볼게요. 자, 8이 10보다 작다. 3이죠? 자, 그러니까 실행시키면은 i 하나 증가시키면 i 9가 될 거고, 자, 9는 홀수죠. 자, 홀수니까 continue 실행하고 밑에 있는 거 실행 안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9는 10보다 작다. 3이죠? 자, 그러니까 i 하나 증가시켜 주게 되면은 10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10은 홀수인가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도 썸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도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10은 10보다 작다. 3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문 탈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프린트 ln 출력해라. 뭘 출력하면 되는데 일단 이 썸 값을 출력을 하면 된대요. 자, 그래서 지금 썸 값이 이거죠. 2 더하기 6이 아니라 2 더하기 4가 돼야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잘못 썼죠. 짝수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쵸.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 요거 10 하면은 30이니까 문제의 정답 30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8번을 살펴보게 되면은 EAI 유형에는 메시지버스, 하이브리드, 총 4가지가 있다. 1, 2에 알맞는 유형을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EAI는 뭐죠? EAI 기업 내외부 정보 시스템 통합이죠. 자, 그래서 그 EAI 유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메시지버스하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남겨놨어요. 자, 그거 아닌 거 뭐예요? 그쵸. 포인트 투 포인트 그리고 중앙 집중식 방식 그쵸. 허브 앤 스포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EAI라고 하는 게 기업 응용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통합 방안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는 가장 기초적인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식인 건데 어떻게 이제 활동해요? 1대1로 우리 그림도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이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고 이게 허브 앤 스포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었죠. 기억나실까요? 자, 그림을 또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림판. 자,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점대점 방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 다 이어져 있는 이런 관계들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 자,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는 뭐예요? 단일 접점인 그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허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스포크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건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 ESB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메시지 버스 방식. 얘는 가운데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있고 우리 버스 타게 되면 손잡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서 탈 때. 자, 얘네들이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를 배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확장성이 뛰어난, 즉 대용량 처리에 유리한 요 방식인 거고 자, 하이브리드 방식은 뭐예요? 허브 앤 스포크하고 메시지 버스를 섞은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룹과 그룹 내에서는 이제 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이제 이어져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메시지 버스 방식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 섞인 거. 하이브리드 방식. 그래서 그룹 내는 허브 앤 스포크, 그룹과 그룹 간에는 이제 메시지 버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자,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씨뿔뿔에서 생성자란 무엇인지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가 씨뿔뿔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딱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했었죠. 자바에서도 보고. 자, 생성자라는 건 뭐예요?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수한 종류의 메서드를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또 보고 나면은 기억이 납니다. 객체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메서드라고 작성하시면은 걔는 오답이죠.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유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쵸? 우리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특수한 종류의 메서드. 이렇게 보고 나면은 우리 이미 생성자 공부했으니까 아 맞네. 그 생성자네. 이 생각 드시죠? 자, 그리고 20번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속성을 주소라고 하고 크기는 20으로 제한을 하려고 한다. 학생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를 하려고 한대요. 자, 우리 컬럼 추가하려고 하면은 그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1번 괄호에 와야 되는 거 뭐예요? 뭐가 와야 되죠? 어터가 와야 되죠? 컬럼 추가하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컬럼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 그쵸. add가 와줘야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저희 20년도 3회차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